어, 네. 네, 그럼 오늘 이제 첫 대면 수업 이제 시작할 건데, 이가 제가 여기 좀 닫아주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다 이제 여기 처음 해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어도 양해해 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또 이 태블릿하고 노트북 두 개 가져왔는데 전원을 안 가져와서 중간에 이게 끝나면 배터리가 다 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이 두 개를 좀 챙겨가지고, 근데 아마 1시간 반은 버틸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보시죠. 같이 해보시고, 그리고 이 줌으로 접속한 학생들은 그 혹시 중간에 안 들리거나 그러면 바로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뭐 수정을 고치고서 다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면 그냥 끝까지 뭐 여기에 있는 학생들하고만 얘기가 이제 대부분 끝날 테니까요. 어,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오늘 선형대수 이야기 남은 부분이 리스트 스퀘어를 가지고 이제 대표적인 어플리케이션 두 가지를 살펴볼 거고, 그러니까 지금 그 두 가지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머신러닝 부분에서 분야에서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되는 그 두 가지 데이터 피팅하고, 여기 보면 잠깐만 헷갈려. 여기 이제 오늘 살펴볼 게 리스트 스퀘어를 활용한 이제 데이터 피팅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클래시피케이션 두 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 오늘 살펴볼 것은 이제 머신러닝에서 가장 이제 크게 이게 핵심적인 토픽 하나가 이제 모델을 만들어내는, 모델을 유추하는 것들이죠. 데이터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 모델을 만들어내는 문제 중에 가장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14번째 적혀 있는 클래시피케이션 이야기는 또 머신러닝 중에 이제 가장 또 중요한 줄기 중에 하나인 그 분류 문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우리 수업이 이제 머신러닝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진 않을 것이고, 간략하게 우리 지금까지 공부했던 그 매트릭스라든지 리스트 스퀘어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번째, 우리가 지금까지 그 작년에도 제가 이 수업을 했는데 그때보다 쉬는 시간 없이 계속 뭐죠? 중간에 안 빠지고 계속 이렇게 하려고 여러분들도 잘 따라주고 해가지고 작년보다 진도가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요 15번째 이야기, 15번째 이야기도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인데 15번째, 그리고 그 뒤에 15번째하고 16번째 사이에 뭔가 하나가 더 있는데,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뒷부분에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우리 항공우주공학에서 많이 관심 가질, 특히 제가 많이 관심 가질 어떤 제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다 리스트 스퀘어 문제로 표현이 되고 해결이 될 수가 있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아마 이번 학기에는 조금 다룰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 확률은 이 세 챕터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많이 공부를 하셨던 내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간략하게 소개만 하고 지나가도록 할 거예요. 또 저번 시간에도 얘기 드렸지만 오늘부터 남은 내용들은 특히 이 리스트 스퀘어 어플리케이션 이거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뭐라고 하죠? 이전에 했던 것처럼 뭐 개념을 확실하게 이걸 알고 가야 되고 이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우리 공부한 게 여러 군데 쓰일 수가 있구나, 이 정도 이해하시고 재밌어서 나중에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 정도만 받아들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을 해볼까요? 13번째 리스트 스퀘어 데이터 피팅 열어보면, 제가 높이가 좀 잘 안 맞아서 더 버벅거릴 수 있겠네요. 우선 이제 모델 피팅 우리말로 그냥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델은 모델이고 그 데이터를 설명하는 이제 모델, 그리고 피팅이 뭐죠? 때려 맞춘다는 얘기죠. 옷을 피팅한다고 하는 것도 옷을 몸에다가 때려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에 잘 때려 맞아지는, 잘 들어맞는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 하는 이야기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 셋업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이게 X가 이제 입력, 그러니까 어떤 모델이 있고, 잠깐만요. 어떤 우리는 잘 아직은 모르고 있는 어떤 모델이 시스템이든지 모델이든지가 있고, 그놈으로 이제 입력 X라는 게 들어가서 Y라는 출력이 나오는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볼 건데, 근데 지금 데이터 피칭 문제는 어떤 상황이냐면 X와 Y들은 굉장히 많아요. 데이터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첫 시간에 첫 부분에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학생들이 아니면 환자들이 쭉 들어가고 그다음에 당뇨병이 1년 후에 얼마나 이제 뭐 악화되었는지 이런 데이터들 쭉 테이블로 보여드린 적 있죠. 그것처럼 환자의 데이터들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데 이 입력과 출력 관계, 그러니까 환자의 체중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몸무게라든지 몸무게 아니 뭐 혈압, 뭐 피 검사에서 나온 데이터, 이 데이터들은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 그리고 그 환자들을 1년 동안 관찰을 해서 1년 후에 당뇨병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이런 것들을 뭐 병원에서 쉽게 확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당뇨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병원이라면 그런 데이터들은 많이 확보가 되어 있을 텐데 이 관계, 환자의 체중, 뭐 혈압, 뭐 이런 수치들이 1년 후에 정확히 어떤 관계를 통해서 당뇨병이 발전이 되는지 이런 것들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의사들도 사실은 모릅니다. 모르고 그냥 경험을 통해서만 이런 환자들은 지금 오늘 이런 증세가 있으면 당뇨병에 좀 취약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의사들이 많은 임상 결과라든지 환자를 진단했던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보통은 진단을 어떻게 그래서 그런 경험에 의존을 해서 오늘의 데이터들을 보고서 아 너는 1년 후에 안 좋을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예로는 우리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학생들의 데이터들을 쭉 보고 뭐 일주일에 몇 번이나 먹는지 온갖 이런 데이터들이 있겠죠. 도서관에서 책은 얼마나 자주 빌려봤는지 중간고사 성적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쭉 보면 그것을 가지고서 얘가 학점이 뭐가 될지 이런 것들을 예측은 대충은 할 수 있죠. 우리 경험이 있으니까. 술을 일주일에 7번씩 먹으면 좀 뭐 잘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만 이 정확한 관계는 모릅니다. 술 7번 먹는다고 해서 이 사람 반드시 A를 받는다, B를 받는다 이건 알 수 없죠. 왜냐하면 그 역학은 우리 지금 FX 지금 네모 쳐놓은 그 역학은 굉장히 복잡해요. 그것만 가지고 학생들의 이 퍼포먼스가 다 표현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평소 그러니까 선배들 따라서 이렇게 했다고 해도 교수가 성질이 뭐 좀 이상한 사람이면 뭐 마음에 안 든다고 뭐 성적을 안 줄 수도 있고 그건 굉장히 복잡한 역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간단한 수학 문제에서는 아니면 간단한 동력학 문제, 간단한 제어 문제에서는 함수관계를 우리가 모델링해서 아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복잡한 아까 이야기했던 의료 상황이라든지 이제 좀 사회적인 뭔가 끼어들어가게 되면 그 이제 그 역학 관계라는 건 굉장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런 상황에서 이 입력과 출력 데이터들의 세트만 쭉 있을 때 이 모델을 대충 어떻게 내가 간단한 모델을 만들고 거기 이제 그 모델을 잘 설명할 수 있는 파라미터들을 찾아내는 그런 문제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뭐 옛날부터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했다가 요즘에는 그걸 이제 뭐 뉴럴넷으로 해서 뭐 인공지능 뭐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입력 이제 X는 이제 인디펜던트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뭐 입력이라고 이 모델에 들어간 입력이라고 보면 되겠고 Y는 이제 출력들. 그리고 이 함수 관계는 우리 지금 그 입력은 여러 개의 차원의 벡터가 될 수가 있고 출력은 어떤 스칼라 이런 상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로 들어간 입력을 우리 지금 많이 했던 이야기들이 지금 다시 나올 텐데요. 우리가 삐처라고 부르기로 했었죠. 그러니까 어떤 환자든지 학생이든지 어떤 물리적인 실제로 있는 수치화되지 않은 그러니까 날 데이터를
수치화해 놓은 거 이제 피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피처에서부터 출력 관계 사이에 뭔가를 찾아내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됐죠. 그리고 여기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 F가 뭔지는 모른다. 알면 이 짓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지금 이 입력 데이터가 n개가 있고 위에다가 여기 그 어깨 위에다가 이제 괄호 열고 숫자를 쓰면 이제 1번 데이터, 2번 데이터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n개가 있고 입력 데이터 n개에 대한 출력 데이터 n개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것들은 이제 뭐 과거의 실험이라든지 과거의 어떤 그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뭐 의료 현장에서 얻어낸 데이터 아니면 학교에서 과거에 선배들이 했던 데이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i번째 데이터 페어라고 부르고 있고 여기 이제 우리 벡터 노테이션처럼 밑에다가 이제 J라고 쓰면 이제 J 그 i번째 피처에 i번째 입력 데이터에 J번째 원소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실제 F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하냐? 내가 아주 간단한 모델로 한번 그 실제 그 함수 관계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애를 내가 한번 때려 맞춰 보겠다. 그래서 이 모델에다가 햇을 씌워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제 F가 n차원 벡터가 들어가서 스칼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그 실제 함수를 잘 모르는 거를 어프록시메이션 할 수 있는 어떤 그 모델을 이렇게 만들겠다 하는 것이고요. 가장 간단하게는 뭐가 되겠어요? 벡터가 들어가서 스칼라가 나오는 거 우리 가장 간단한 함수 그 이너 프로덕트 펑션이나 뭐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뭔가 더 복잡한 것들도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 모델을 내가 추정해내고자, 내가 추측하고자 하는 이 모델을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P개의 어떤 기초 함수들의 선형 조합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F1부터 FP까지 얘네들은 알고 있는 함수. 내가 모델을 구성하기 위해서 알고 있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 함수는 얘네들은 마찬가지로 피처 n차원 벡터 피처가 들어가면 어떤 스칼라를 출력해주는 어떤 그 기초가 되는 함수 베이시스 펑션이라고 이렇게 부를 겁니다. 그러면 내 모델은 f 햇은 내 베이시스 펑션들의 선형 조합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F1부터 Fp까지 얘네들을 다 알고 있다고 하면 얘네들 세타 1부터 세타 P까지 이 선형 조합에 들러붙는 개수들 있잖아요. 얘네들만 내가 정할 수 있으면 모델 만드는 것이죠. 만들 수가 있는 거죠. F1부터 Fp까지는 내가 그냥 모델 설계하면서 정해버리는 거고, 걔네들의 선형 조합으로 내 실제 모델이 어프록시메이션 모델이 표현된다고 생각을 할 건데, 그 선형 조합 개수는 어떻게 고르냐면 내 데이터들을 가장 잘 표현하도록 선형 조합 개수들 세타 1부터 세타 P까지를 골라주면 되는 것이죠. 또 F1부터 F까지 다 그냥 내가 정해놓은 거고, 이게 지금 뒤에 예제들을 살펴보면 예, 좀 더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갑자기 베이시스 펑션 이야기가 나와서 약간 혼동될 수가, 그러니까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텐데 뒤에 예제들을 살펴보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베이시스 펑션은 굉장히 간단한 것입니다. 그냥 이따가 보시죠. 그래서 이 모델에 지금 세타들은 이제 그 모델을 모델을 표현할 수 있는 파라미터들이고, 결국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고, 학습 과정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 것들인 거고, 그러면 세타 만약에 다 찾아져 있다고 하면 F1부터 F까지 다 알죠? 그리고 세타는 다 아니까 X를 집어넣으면 어떤 출력이 나올지, 내 모델에서 어떤 출력이 나올지 다 아는 거죠. 그래서 그놈이 이놈이죠. 그래서 i번째 입력 데이터, i번째 피처 데이터를 넣었을 때 나온 출력을 y hat, i번째 y hat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뭐가 있어요? x1부터 xn까지 입력 데이터 n개가 있고, 그리고 걔랑 같이 나한테 주어져 있던 게 출력 데이터가 n개가 이렇게 있었죠. n쌍이 있었는데 내가 모델을 이렇게 만들고 만약에 모델을 다 찾아냈다, 이 파라미터들을 다 정해놨다고 하면
여기에서 바로 이제 f hat을 통과시키면 y hat 첫 번째 y hat부터 n 번째 y hat까지 다 구할 수 있는 거죠. 이 과정은 뭐예요? 이 과정은 f hat이 아니라 실제 함수 관계 f를 통과하는 과정일 거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이게 주어져 있고 이제 요 놈을 찾는 그런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 모델이 주어져 있는 내 데이터를 잘 설명한다는 건 어떤 의미,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여기 있는 것처럼 얘는 이게 가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싹 전에도 한번 이런 적 있었죠. 혹시 아는 사람? 다시 한번 나갔다 와보. 없어졌네. 네. 다시 써볼게요. x1부터 xn까지가 있었고 y1부터 yn까지 이렇게 이제 원래 주어져 있던 데이터들이고, 여기 f hat 이만큼 원래 주어져 있던 건데 이 처음 x와 y 원래 그러니까 인풋 피처하고 출력 피처는 그 f 그 함수 모르는 함수 그 관계라고 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것은 이 f hat 모델을 찾으려고 하는 거. 그러면 이 내 모델이 실제 데이터들을 잘 설명한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규정 지어버리면 되냐면, 얘가 이 첫 번째 출력, 내 모델에서의 첫 번째 데이터를 집어넣었을 때 출력 나온 게 이 내한테 주어져 있던 실제 출력하고 가까우면 되는 거고, 이게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둘이 내 모델 출력하고 실제 출력 값들이 비슷하다고 하면 그럼 내 모델을 잘 설명하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 세터들을 찾을 거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관점을 찾을 겁니다. 그러면 대본에 생각이 드는 게 뭐가 있어요? 이 n개의 지금 n개의 스칼라들 쌍이 있는 거잖아요. y hat들이 n개 있고 y들이 n개 있고, 그러니까 둘 다 이제 n 차원 벡터라고 볼 수 있고, 그 둘이 가깝다는 것은 뭐 놈이 그 벡터들의 차이의 놈이 뭐 0에 가깝다 뭐 이러면 이제 이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각각 i번째 출력 값들, 얘는 모델에서의 출력이고 실제 출력 값이고 얘는 모델에서의 출력 값인데, 그 둘의 차이를 이제 레지듀얼이라는 이런 벡터, 레지듀얼은 뭔가 남은 거라는 거고, 또 다른 말로는 예측 에러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내 모델이 추정한 게 실제 출력과 얼마나 에러가 있는지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 모델 피팅 문제는 F1부터 Fn까지 베이시스 펑션들을 다 정한 다음에 내 출력과 실제 모델의 출력, 그 둘의 그 이제 레지듀얼이라고 정의를 하고, 그 레지듀얼의 노음을 최소화하도록 세타 1부터 세타 p를 골라내는 문제,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지금 레지듀얼의 이건 뭔가요? 제곱을 다 더해서 n으로 나누면 이게 MSE였죠. 그러니까 스퀘어 에러의 민이었고, 그거에 스퀘어 루트 씌워놓으면 RMSE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얘는 또 직접 뭐라고 쓸 수 있나요? 위에가 이게 스퀘어 루트 씌우기 전에는 위에 분자는 놈의 제곱이었고 분모는 n이었으니까 스퀘어 루트 씌워버리면 분자는 그 레지듀얼의 놈, 분모는 그냥 데이터 개수의 스퀘어 루트인데, 그러면 결국 이 오른쪽 얘는 결국 RMS.
그리고 RMS2를 최소화한다는 것은 요 위에 붙어 있는 R의 그 레지듀얼의 노음을 최소화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아니면 레지듀얼의 노음의 그냥 제곱을 최소화하는 문제랑 이제 똑같겠죠. 제곱을 최소화하면 노음도 이제 최소화될 테니까. 그러면 이게 뭔가 제곱의 합들이 얽혀 있는 애를 최소화하겠다 하는 거고, 얘네들은 결국 뭘로 표현이 돼요? 내 모델 가지고 표현이 되는 거니까. 내 출력, 그 실제 출력에서 모델의 출력의 차이 뭐 그런 것들이니까, 뭔가 우리가 많이 봤던, 지금까지 봐왔던 뭐 이런 리스트 스퀘어 문제랑 비슷하겠네? 비슷하겠네가 아니고 실제로 똑같다는 걸 지금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 주어져 있는 게 첫 번째 것은 원래 그냥 데이터 처음에 주어졌던 데이터 셋에서 있는 거고, 얘는 내 모델이 정해지면 그냥 정해지는 거고, 모델이 정해지면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요거는 그 차이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D를 왜 썼을까요? 왜 D라는 글자를 썼는지는 음, 왜 D라는 글자 썼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왜 썼는지. 뭐 있으나 없으나 뭐 데이터라는 뜻에서 아니면 디자인 뭐 어쨌든 이 D를 붙여서 이런 벡터를 표현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 RMS, 이 R의 이 레지듀얼의 RMS는 방금 전 페이지에 봤던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각각 베이시스 펑션들을 알고 있으니까 걔네들 가지고서 어떤 데이터 매트릭스, 피처 매트릭스 A를 만들 건데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이 보세요. 제가 종이를 한번 어디 갔지? 뒤에 한번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거를 차근차근히. n개의 입력 데이터가 있고, 요거는 이제 n차원, n차원 벡터고, 그리고 y개가 n개의 출력들이 있고, 요거는 뭐죠? 다 스칼라죠? 그리고 요거 이제 처음에 주어져 있던 데이터고, 내가 이 모델을 표현을 하는데, F1, F1 더하기 이렇게 P개의 베이시스 펑션 가지고서 이 뭐야 내 모델을 베이시스 펑션 P개의 베이시스 펑션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이렇게 표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내 모델은 이렇게 표현을 할 것이고, 그러면 모델을 표현하는 파라미터들은 뭐 얘네들이고, 뭐 그 함수들은 정해져 있는 거고. 그러면 y 햇의 x는 마찬가지로 이걸 뭐 y 햇이라고 하기로 했죠. 얘네들을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데이터가 주어져 있고 모델은 내가 정했고 P개에 뭐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이제 그 뒤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순수하게 설계자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설계자가 근데 이제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잘 들어맞는 모델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얘네들을 얘네 그 베이시스 펑션들마저도 자기가 알아서 정하게 해주는 테크닉이 바로 그 많이 요새들 하는 딥러닝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베이시스 펑션들조차도 굉장히 어떤 단순한 함수들의 복잡한 조합으로 이제 베이시스 펑션들을 만들어내고 데이터를 잘 설명하도록 그걸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것들이 이제 딥러닝에서 이제 핵심이 되는 좀 테크닉.
이죠. 알고 보면. 근데 우리는 그 과정을 공부할 건 아니고 이제 이 베이시스 펑션들은 설정해 놓고서 그 다음 문제 베이시스 펑션들을 설정해 놓고서 이제 이 가장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 파라미터들을 고르는 문제를 지금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그 딥러닝의 이제 가장 뭐죠? 아랫부분은 지금 우리가 다룰 것들은 아니고 이제 베이시스 펑션들이 정해져 있으면 그 뒤에는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내용 가지고서 그 모델들이 찾아지게 되고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얘를 가지고서 첫 번째 출력은 어떻게 쓸 수 있겠냐면 세타 1 곱하기 F1의 첫 번째 입력부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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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죠. 첫 번째 입력 데이터들을 그 F 모델에 넣어서 나온 출력이잖아요. 이게 첫 번째 모델의 첫 번째 출력인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n개가 이렇게 있는 거죠. 다 똑같은 모양인데 다른 것은 입력으로 들어간 데이터들만 이제 다른 것이죠. 지금 1번부터 n번까지 데이터들을 쭉 살펴보면 그러면 지금 i번째 이걸 써보겠습니다. 다시 그러면 이거를 레지듀얼 벡터를 얘들을 가지고 표현을 해보면 레지듀얼 벡터는 아까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얘는 y 햇에서 이 d라고 적혀 있는 거는 데이터 다 쌓아놓은 거라고 했죠. 여기 적혀 있기를 레지듀얼은 제가 순서를 바꿨었네요. 실제 출력 데이터에서 내 모델의 출력 데이터들을 다 빼준 어떤 벡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될 것이고 이게 결국 뭐예요? y의 첫 번째 출력 빼기 첫 번째 모델의 출력.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 출력값 빼기 두 번째 모델 출력. 그래서 요 벡터를 이제 최소화하도록 세타를 고르는 문제가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문제인 거고, 이거 지금 위에 적은 거 가지고 쭉 한번 써볼게요. 써보면 y1은 주어져 있는 거고 데이터에서 있던 거고, 이게 순서 제가 뒤집어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면 y 햇 붙었으면 세타 1 p 빼기 y. 지금 첫 번째 줄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만큼이 이제 y1 y 햇의 첫 번째고, 두 번째도 똑같이 두 번째 데이터가 들어오고, 이 지금 이 오른쪽에 적혀 있는 이 놈의 놈을 이제 미니마이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여기 있는 사각가로 안에 놈이나 마이너스 붙은 놈의 놈이나 똑같죠? 뭐 부호 바뀌어봤자 제곱해서 뭐가 다 들어가니까 이 괄호 안에 있는 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첫 번째 모양 보면 얘는 세타들과 P의 벡터 세타들과 그 P의 베이시스 펑션 출력들의 이너 프로덕트라고 볼 수 있죠. 첫 번째.
번째 써보면 F1 그러니까 이 베이시스 펑션들의 출력 값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얘를 이렇게 쓸게요. 여기 그래서 얘를 그러니까 이 모델 설명하는 파라미터들 세터 P와 베이시스 펑션들 출력 값의 이너 프로덕트니까 얘를 요 로 벡터와 이렇게 이너 프로덕트 형태로 쓸 수 있는 거죠. 그, 그 모델의 출력 값은 지금 얘네들은 F1부터 F까지는 다 알고 있는 함수고 입력 알고 있으면 요 벡터는 정해져 있는 거고, 그리고 세타들은 내가 정해야 될 거고, 그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지금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냐면 그 베이시스 펑션들의 출력값, 여기 아까 첫 번째 여기 들어있는 요 로 벡터인데 베이시스 펑션들의 출력값들을 그냥 다 로 벡터로 그 로들로 갖는 어떤 매트릭스를 이렇게 형성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다가 지금 세타 1부터 세타 P까지 이렇게 놓고 Y1부터 Y2 지금 요 화면에 표현되어 있는 요 두 식이 이제 똑같다는 거 살펴볼 수가 있겠죠. 이 첫 번째 여기 이제 네모 쳐놓은 요 놈은 요 놈과 요 놈의 이너 프로덕트인 거고, 거기에서 첫 번째 y1을 뺀 게 이제 첫 번째 줄을 지금 요 아래에다가 매트릭스 벡터 곱하고 이제 벡터를 빼놓은 요 1번식과 2번식을 살펴보면 1번식의 첫 번째 줄하고 2번식의 첫 번째 줄하고 이제 일치하는 거 볼 수가 있고, 모든 줄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요 놈은 요 놈하고 요 놈의 이너 프로덕트고 거기에서 y2를 뺀 거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매트릭스 사이즈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얘는 P 벡터고 얘는 그러면 매트릭스 벡터 곱이 정의되려면 당연히 베이시스 벡터 P개를 이렇게 로로 쌓아놓은 거를 쭉 붙인 거예요. 데이터 개수만큼 붙인 거니까 로는 이제 n개 데이터 개수만큼이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P개 피처들이 P개의 베이시스 펑션 값들이 이렇게 쭉쭉쭉 컬럼별로 이렇게 쌓여 있는 이런 매트릭스. 얘는 n개 벡터. 그러면 이 지금 여기 보여져 있는 이 2번식의 노음을 미니마이즈 하는 문제니까 얘를 내가 A라고 쓸까요? A라고 쓰고 얘를 A라고 쓰고 얘는 뭐 세타라고 쓰고 얘는 뭐 주어져 있는 거죠. YD였죠. 그러면 이게 레지듀얼이 결국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A, 세타, 빼기 YD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살펴보면 요 오른쪽에 있는 요거는 데이터 주어질 때 그냥 주어져 있던 거고, 이 매트릭스 A는 살펴보면 데이터가 주어진 게 다 있고 베이시스 펑션 F1부터 F까지 내가 다 정했으니까
A 매트릭스도 다 데이터가 있으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알고 있는 매트릭스 A에다가 그리고 알고 있는 매트릭스 B 그리고 세타는 내가 찾아야 되는 거고 세타를 어떻게 찾냐면 R에 이 놈의 제곱을 미니마이즈 하도록 세타를 찾겠다는 거였고 이게 결국에는 A 세타 빼기 Y D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거 알고 있고 이거 알고 있으니까 리스트 스퀘어 문제라고 리스트 스퀘어 문제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데이터 개수, 매트릭스 A의 사이즈를 보면 매트릭스 A 보통은 데이터 개수가 내 모델을 설명하는 그 피처 그 베이시스 펑션의 개수보다 많이 주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고 데이터는 굉장히 적게 주어져 있는데 모델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 버리면 뭐 제대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지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제 뭐 머신러닝은 나중에 공부할 때 살펴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데이터 개수가 더 많은 경우를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리스트 스퀘어 문제 솔루션 이거 뭐예요? 이거는 외워도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얘가 세타의 그 옵티멀 세타는 이제 이렇게 찾아버리면 되는데 이렇게 찾을 수 있는 이렇게 바로 써버릴 수 있는 조건이 뭐라고 했나요? A가 이제 길쭉한 우선 A가 길쭉해야 되고 그리고 또 뭐 한 가지 조건 하나 더 있었잖아요. 이는 인버스가 존재해야 되니까 인버스 이 그램 매트릭스에 인버스가 존재하려면 A의 컬럼들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A의 컬럼들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다는 거 우리 이 A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건 언제 컬럼들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할 것이냐면 베이시스 펑션들이 서로 관련되어 있지 않는 베이시스 펑션들이 서로 막 얽혀 있는 베이시스 펑션들을 사용을 했다면 둘이 이 컬럼 결국에 A의 컬럼들은 뭐냐면 A의 컬럼들은 A 매트릭스의 컬럼들은 첫 번째 컬럼은 첫 번째 베이시스 펑션들의 출력 베이시스 펑션의 첫 번째 출력값들이고 그다음에 P번째 컬럼은 P번째 베이시스 펑션들의 출력값. 만약에 베이시스 펑션 두 개를 똑같은 F1과 P를 똑같게 썼다면 당연히 이제 첫 번째 컬럼하고 마지막 컬럼하고 같아가지고 이 매트릭스가 더 이상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지 않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베이시스 펑션과 두 번째 베이시스 펑션을 합친 걸 가지고서 세 번째 베이시스 펑션을 표현하도록 했다 그러면 이 경우에도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컬럼들을 갖지 않을 겁니다. 컬럼들이 리니얼 디펜던트해서 그때는 솔루션이 이렇게 표현되지가 않고 뭐랬죠? 그때 이 컬럼들이 A 컬럼들이 리니얼리 디펜던트하면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 있긴 한데 무수히 많은 솔루션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머신러닝 문제를 기술할 때 이 베이시스 펑션들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게 기술한다고 하면 뭐 그런 문제들을 솔루션에서 그런 문제들을 관찰할 수 있을 겁니다. 얘가 푼 문제랑 똑같은 데이터 가지고 학습을 시켰는데 둘이 다른 솔루션이 나오고 근데 그 둘이 다른 솔루션이 나왔는데 프리딕션 성능은 똑같고 뭐 이런 그 좀 곤란한 일들을 겪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 컬럼을 내 통장에 오늘의 잔고 그다음에 두 번째 컬럼을 두 번째 데이터를 통장에 내일의 잔고 그다음에 세 번째 컬럼을 내가 오늘 번 돈, 오늘 통장으로 들어온 돈, 네 번째 컬럼을 오늘 통장에서 나간 돈. 이렇게 하면 그 네 컬럼은 서로 관련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거 알고 오늘 들어온 거 알고 오늘 나간 거 알면 내일의 잔고도 계산할 수 있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이런 식으로 바보같이 이 베이시스 펑션들을 구성하게 되면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이고 그런 거 이제 그렇지 않도록 똑똑하게 구성을 하면 뭐 이렇게 간략하게 우리가 표현을 지금까지 공부했던 대로 간략하게 표현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지금 여기 적혀 있는 이야기가 되고요. 컬럼들이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면 저렇게 쓸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설명을 따로 드렸고요. 그러면 여기서 아주 간단한 모델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요.
피처 그 베이시스 펑션 그냥 하나만 가지고 데이터를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이시스 펑션 하나만 쓸 건데 하나를 그냥 컨스탄트 함수로. 그러면 내 모델은 결국 이렇게 썼어요. 근데 데이터들이 막 있는데 나는 골치 아픈 거 싫으니까 그냥 상수 하나 가지고 대표값 하나 가지고 내 모델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A 매트릭스는 뭐죠? A 매트릭스는 이거 쭉 쌓으면 지금 아까 A 매트릭스 살펴보면 이놈이 이제 A 매트릭스였는데 A 매트릭스는 컬럼 하나만 가지고 있고 컬럼에 들어있는 값들은 다 뭐예요? 전부 다 1이죠. 내가 그 베이시스 펑션 다 1로 설정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래. A 매트릭스가 그냥 원 벡터고 n개 들어있는 원 벡터고 그리고 세타. 세타는 어떤 그냥 스칼라고 그리고 yd는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러면 이 놈의 리스트 스퀘어 문제는 솔루션은 뭔가? 컬럼 길고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고 그러니까 바로 쓸 수 있죠. 세타 햇은 그러니까 옵티멀 세타는 그냥 스칼라인 거고 A 트랜스포즈 A 인버스 A 트랜스포즈 아니 A 트랜스포즈 Y D 계산하면 되겠죠. 계산하면 뭐예요? 요거는 원 트랜스포즈 원이면 n이고 지금 1이 n개 들어있는 애하고 n개 들어있는 애고 그러면 인버스 하면 n분의 1이고 그리고 요거는 뭐죠? 원 트랜스포즈하고 y 그거를 다 더한 거죠. 그러니까 y는 y1부터 이게 뭐예요? 이거? 평균 한 거죠. 그러니까 스칼라 출력이 막 있는데 그거를 복잡하게 할 게 없이 그냥 대표값 하나 가지고 모델링을 하겠다 하면 그 모델은 평균, 그러니까 평균을 얘기하지만 그게 이제 대표값이 된다는 그런 리스트 스퀘어 관점에서 대표값이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민 스퀘어 에러 RMSE 그러면 여기에서 MSE는 뭔가요? MSE는 출력값에서 Y 값을 빼서 그놈을 제곱해서 더한 걸 n개로 나눈 거니까 그 분산이잖아요. 평균은 데이터 n개가 있을 때 우리 분산 공부했죠. 그러니까 그 분산인 겁니다. RMSE는 표준 편차인 거. 분산의 스퀘어 루트. 그러면 좀 더 복잡한 이야기를 좀 더 복잡한 모델 이야기를 할 건데 여기는 얘보다 좀 더 복잡한 모델 이야기를 할 건데 복잡하다기보다 이제 또 다른 이제 간단한 이야기인데 이제 입력도 n개가 아니고 입력도 한 스칼라고 출력도 한 스칼라인 경우에 대해서 이 유니베리에이트는 무슨 얘기죠? 베리에이트는 이제 변수 뭐 이런 이야기고 유니는 1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함수가 스칼라 입력받고 스칼라 출력한 함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는 그냥 벡터와 스칼라의 쌍으로 입출력이 온 게 아니라 다 스칼라의 쌍으로 그냥 쭉 들어와 있다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얘들을 잘 설명하는 데이터를 모델을 찾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그 중에 가장 간단한 거 아까 스칼라들이 있고 스칼라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 스칼라들이 있고 스칼라들이 있는데 입력과 출력을 뭐 이렇게 지금 n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걔네들을 x, y 평면상에서 이렇게 쭉 플롯해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아까 찾았던 그 컨스탄트 모델은 y 해시 어떻게 찍힐까요? y 해시. 그치?
이쪽으로 평행한데 이제 이 y hat은 평균값인데 평균값이 그냥 모든 데이터들의 y 값의 평균들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이건 이제 컨스탄트 모델인 거고 얘를 선형 모델로 피팅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선형 모델로 만약에 피팅을 한다면 이 데이터들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선형 모델은 뭐가 되겠냐면 선형 모델은 가장 잘 설명하려면 얘가 좀 x가 커지면서 y가 좀 커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대충 이런 모델이 지금 있는 데이터들을 잘 설명할 수 있겠죠. 이런 모델은 굉장히 잘못 설명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지금 이런 모델, 선형 모델 한번 찾아보겠다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서는 그러면 데이터 지금 여기 n개 포인트 다 주어져 있으니까 첫 번째 아까 컨스탄트 핏에서는 베이시스 펑션 두 개 잡았는데 하나는 그냥 1로 잡았고 두 번째부터는 없었던 거고.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베이시스 펑션을 두 개로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컨스탄트로 1로 잡고 또 하나는 그냥 입력을 바로 그냥 출력을 해주는 펑션. 함수를 그 놈으로 찾으면 이 두 개의 베이시스 펑션을 정하면 함수 출력값은 그러니까 이 내 모델 예측 모델의 출력값은 이렇게 표현이 될 것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얘가 보면 이제 선형 모델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에파인 모델이죠. 이게 컨스탄타 들어갔으니까 이 내 데이터들을 가장 잘 설명하는 세타 1과 세타 2를 찾는다는 것은 결국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세타 2는 뭐예요? 세타 1은 지금 y 절편이 될 것이고 세타 2는 이 기울기가 되겠죠. 이 기울기하고 y 절편 계산하면 찾아내면 이거 뭐이그 선이 뭐죠? 이 파란색 선이건 이제 노란색 선이건 찾아낼 수 있으니까 이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도록 y 절편과 이 기울기를 찾겠다고 하는 문제랑 같겠죠. 그러면 A 매트릭스 쌓은 정의대로 보면 첫 번째 베이시스 펑션의 출력값들 다 써놓고 그렇죠. 컬럼에다 쭉 써놓고 두 번째 베이시스 펑션의 출력값들 다 써놓으면 이렇게 주어져 있는 데이터대로 이렇게 쌓아질 겁니다. 그럼 이것도 똑같이 그냥 문제 풀면 되죠. 아까 스트레이트 컨스탄트 핏하고 스트레이트 핏하고 다른 게 뭐예요? 그냥 y, d는 똑같은 거 그대로 다 썼고 아까 요 컨스탄트 모델에서도 y, d 똑같이 다 썼고 A 매트릭스를 그냥 원 벡터로 이렇게 썼는데 아까랑 다른 게 뭐죠? 이게 뭔가 좀 더 복잡한 모델을 맞춘 것 같은데 계산 과정은 다른 게 A만 그냥 이렇게 한 컬럼이 더해지는 그거밖에 없죠. 그러면 뭔가 더 복잡한 모델, 여러 가지 모델을 실험해 볼 때 다른 것은 그냥 A 매트릭스의 컬럼에 여러 가지를 쌓아보고 뭐 이렇게 해봄으로써 더 잘 맞는 모델을 찾아보고 이렇게 탐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A 매트릭스 다 알고 있는 거고 이거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뭐 그냥 그 계산해버리면 되겠습니다. 굳이 간단하니까 그나마 아까 위에 했던 것처럼 쓰자면 뭐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하는데요.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이 녹색으로 주어져 있던 이런 데이터들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이, 이, 이 스트레이트 라인, 이 피트를 이렇게 찾아낸 그림을 여기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 얘가 i번째 데이터라고 하면 xi 번째 데이터 y에 요 포인트잖아요. 요 지금 화살표 그거는 동그라미가. 그럼 여기에 i번째 레지듀얼의 값은 뭘까요? 이 그래프에서 어떻게 표시될 수 있을까? 여기서 그러니까 요 길이가 지금 yi잖아요. yi. 그리고 그놈의 그 x 값은 xi고 그 수평을 치면 그리고 파란색 선은 뭐냐면 파란색 선은 뭐예요? 내 모델의 출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올렸을 때 요 점
이 점이 결국에는 xi가 들어갔을 때 내 모델이 출력하는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i번째 레지듀얼은 지금 점선 그어놓은 그 길이만큼이 i번째 레지듀얼이 됩니다. 그러면 이 모델에서 레지듀얼의 총 제곱합은 여기 그림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i번째 첫 번째 데이터가 이거라고 했으면 요만큼이 첫 번째 레지듀얼이고 또 다른 레지듀얼은 그러면 이거를 전부 이 녹색 모든 점들을 다 파란 선에다 이렇게 녹색 점과 파란색 이 내 모델과 실선 모델 간의 거리가 전부 다 레지듀얼들이 되는 것이죠. 이 여기 모든 나타내 있는 점선들의 제곱합, 점선의 길이의 제곱합을 최소화하도록 이게 이제 모델이 찾아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모델을 안 찾고 내가 바보같이 내 모델이 이런 빨간색들로 찾았다고 하면 여기에서 레지듀얼은 어떻게 되겠어요? i번째 레지듀얼은 여기까지의 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레지듀얼을 다 표시를 해보면 뭐 아까보다 이 파란색 선보다 뭔가 더 전부 다는 아니겠지. 요 경우는 굉장히 작고 할 텐데 이걸 다 제곱해서 하면 뭔가 레지듀얼이 굉장히 큰 값을 가지겠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무슨 실험을 해서 항공공학 실험이나 거기에서 뭔가 항동 시험에서 아니면 비행기를 날려서 실제 비행기가 지나갔던 위치 이런 것들을 데이터들을 받아서 거기 보면 노이즈가 껴 있어서 보통은 이렇게 경향이 깔끔하게 안 보이고 뭔가 들쑥날쑥한 이런 데이터들이 수집이 되거든요. 그때 여기 이제 이런 것들을 내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서 이 비행기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쓸 수가 있겠죠. 이게 만약에 풍동 시험을 했는데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CL이다. 그러면 뭔가 이런 녹색으로 들쭉날쭉한 점들이 이어질 텐데 우리 이 기억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CL 알파가 뭐 정해진 숫자 있잖아요. 그거랑 잘 맞는지 내 시험이 잘 맞는지 테스트를 해보려면 이 들쑥날쑥한 애 가지고 뭔가 할 수가 없고 이 데이터 전체를 잘 설명하는 기울기를 찾아내고 뭐 이런 짓을 할 거죠. 거기에 바로 이 방법들이 활용되면 되겠죠. 이 얘기는 한 예인데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 방금 스트레이트 라인 빛 여기에서 이건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냐면 지금 내가 찾아낸 이 기울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어떤 경향성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겠죠. x가 커질 때 뭐 y가 얼만큼 커지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기울기를 우리가 보통 트렌드라고 부르죠. 내 데이터들의 트렌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내 주식 시장에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서 얻어진 데이터라고 하면 이게 지금 오르고 있는 중이다 아니면 내리고 있는 중이다 이런 걸 이제 트렌드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지금 여기에서 스테일 라인 핏으로 찾아낸 이 모델을 그냥 트렌드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내 주식이 뭐 주식이든 어떤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쭉 어떻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실제로 계측이 되었는지 하는 이야기가 되겠고 얘는 그 놈을 내가 애프라임 펑션으로 성형 모델로 이렇게 딱 때려 맞춘 결과가 되니까 이 차이는 그러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요놈은 결국 트렌드이니까 내 실제 데이터에서 내 트렌드를 제거해낸 어떤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트렌드 코에피션트 이건 뭐 그냥 기울기인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데이터는 뭐냐면 35년 동안 1980년부터 2015년까지 석유의 뭐라 하죠? 사용량 하루에 뭐 이게 어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계인지 뭐 어떤 나라인지 도시인지 알지 못하겠지만
석유가 과거 35년 동안 하루에 몇 배럴씩, 몇 백만 배럴씩 사용이 되었는지를 쭉 플롯해 놓은 이런 데이터인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 녹색 데이터들을 가지고 스트레이트 라인 핏 만들어 보면 파란색으로 얻을 수가 있을 것이고, 녹색에서 파란색을 뺀 거, 그 차이들, 결국 레지듀얼들인 거죠. 레지듀얼들이 이제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 봐서는 이 레지듀얼이 결국에는 디트렌드, 그러니까 트렌드를 제거해낸 데이터,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많이 사용이 될 수 있는, 지금 여기도 입력이 한 개고 출력이 한 개인 상황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I번째 아까 스테일 라인 핏에서는 컨스탄트 핏에서는 베시스 펑션 그냥 스칼라 하나만 썼고, 선형 함수에서는 스칼라에다가 그냥 그 x값 그대로 출력한 거 썼고, 그러면 이걸 2차식으로 피팅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두 번째, 그러니까 베이시스 하나 더 추가해 보면 이렇게 x 제곱값을 하나 더 추가해서 이 셋의 선형 조합으로 찾으면 이 데이터들을 가장 잘 설명하는 어떤 2차 함수를 피팅해낼 수 있겠죠. 방법은 똑같고 전부 다 똑같고 A 매트릭스에만 한 컬럼 더 더해줘서 똑같은 계산 해버리면 됩니다. 3차 함수로 만들려면 하나 더 추가하면 되겠죠. 그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지금 P-1차 함수로 지금 P개를 베이시스 펑션은 그런 식으로 P개를 쌓겠다는 겁니다. 상수부터 쭉 해서 P-1 제곱까지의 베이시스 펑션들을 쭉 쌓으면 여기 상수 베이시스 펑션 있고 첫 번째 베이시스 펑션 P-1개 베이시스 펑션.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P-1차 함수로 피팅하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방법 똑같고요. 똑같고 A에다가 그냥 이 컬럼들만 쭉 쌓아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냥 계산할 수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를 지금 100개 데이터 포인트가 녹색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 놈은 2차 함수로 피팅한 결과가 되겠고 이거는 6차 함수, 그러니까 P는 7인 거죠. 그다음에 10차 함수, 15차 함수로 이렇게 피팅하는 결과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제가 여기 수업 웹페이지에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모델 피팅 이거 열어보시면 이 지금 수업에 나온 거 실제로 어떻게 계산했는지 쭉 다 따라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데이터를 로드했는데 이 데이터는 유니베리엇 데이터가 맞고 X와 Y 입력과 출력을 표시해 놓으면 이제 이런 형태의 패턴으로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어떻게 리스트 스퀘어 문제로 표현하는지 우리 지금 살펴본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가 적혀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6개, 그러니까 5차 함수로 1차, 이렇게 하면 이제 컨스탄트 핏인 거죠. 지금 D가 아까 우리 얘기한 P랑 같은 거라고. 컨스탄트 핏 찾으면 이제 이렇게 얻을 수가 있겠고. 하나씩 증가시켜 보면 지금 그래서 무슨 짓 하냐면 이 X가 지금 여기 있는 X 데이터가 우리 수업 자료에 슬라이드에 있던 A 매트릭스랑 같은 거거든요. 얘들을 어떻게 썼냐면 이 P 차원만큼 쭉 가면서 컬럼에다 그냥 싼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뭐 모델이 복잡해진다고 해서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리스트 스퀘어, 넘파이에 있는 솔버 그냥 사용을 해서 풀고 우리 수업에서 한 것처럼 뭐 QR을 써서 뭐 이렇게 계산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서는 그냥 뭐 있는 솔버를 갖다 써서 주황색으로 프리딕터를 쭉 플롯을 해본 겁니다. 얘는 스트레이트 라인 핏을 찾았는데 공교롭게도 기울기가 거의 0인 데이터라서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었고 2차 함수로
그래도 뭐 이참수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데이터를 만들 때 여기 한 가운데를 기준으로 약간 대칭이 되게 막 데이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양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게 살짝 구부러져 있으니까 이참수 가장 잘 맞춘 이참수가 되겠구나 볼 수가 있겠죠. 삼참수. 삼참수 가지고 그러니까 이 삼참수 모양을 딱 봤을 때는 삼차함수 가지고는 이 데이터를 표현하기가 좀 쉽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이렇게 3차로 가장 잘 때려 맞출 수 있는 3차를 찾아 놓은 게 이거니까 당연히 더 잘할 수 있는 3차 함수는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3차 함수는 없는 거고, 이걸 보기 전에도 이미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어요. 보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뭐죠 변곡점이라고 하잖아요. 꺾이는 점이 몇 개 있느냐가 그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한 어떤 그 뭐죠? 그 다항식 함수의 차수랑 비슷하잖아. 한 번 꺾이면 2차 함수고, 안 꺾이면 1차 함수고, 두 번 꺾이면 3차 함수인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 데이터 대충 보면 하나, 둘, 셋, 넷, 네 번 이상을 꺾여야 돼서 네 번, 그럼 한 5차 함수는 돼야 때려 맞겠네 알 수가 있죠. 5차 함수면 6개를 넣어야 5차 함수죠. 대충 아까보다는 좀 잘 맞는 이걸 찾을 수가 있을 것이고, 이거를 백차함수로 찾으려면 백차함수 찾으려면 봤더니 이게 뭔가 오차함수보다 이 각 개별적인 데이터들은 더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게 내 모델을 잘 설명하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좀 그러니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죠. 분명히 레지듀얼의 놈값은 얘가 아까 오차함수 피팅한 것보다 얘가 적긴 할 겁니다. 이런 데서 레지듀얼이 다 작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오차함수 같은 건 어땠어요? 어? 오차함수 같으면 오차함수 같으면 이런 데들은 좀 포기하고 전체적인 경향 정도를 찾는 걸로 이제 솔루션이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데는 다 이제 뭔가 이 보면 대충 경향은 잘 때려 맞췄는데 조금씩 안 맞는 것들이 꽤 있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잘 안 맞는 것들을 내 데이터, 이 파란색 데이터가 수집되는 과정에 노이즈가 많이 껴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계측도에 대한 노이즈이기 때문에 실제 그 내 입력과 출력 데이터들의 그 밑에 깔려 있는 함수 관계는 이 주황색 정도로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 수집된 데이터가 노이즈가 껴있지 않고 정말 굉장히 정확한 데이터라고 하면 이거는 좀 덜 맞춘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차수를 더 높여서 아까 이 논란의 여지가 많긴 하겠지만 이게 좀 더 맞는 거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보통은 데이터가 껴있고 그리고 뭔가 입력과 출력 오는 사이에 뭔가 그 노이즈가 많이 그러니까 노이즈가 많이 껴있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뭔가 특이한 현상들이 껴져서 데이터가 들어가서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제거된 아까처럼 좀, 좀 낮은 차수의 모델이 좀 더 정확하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거를 이제 좀 더 뭐가 더 맞는 거냐 이게 표현하는 방법은 머신러닝에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슬라이드 뒤편에 잠깐 이제 소개가 되긴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온 김에 이어서 요거까지 이거 우리 데이터 본 적 있나요? 있어요? 수업 때 한 적 있죠? 여기에 442명의 환자와 각각 쭉 컬럼들은 이 환자의 뭐 나이, 성별, 체질량 지수라고 하나요? 그거, 혈압,
그 피 뽑아서 나온 수치들, 피 검사 수치들 뭐 이런 수치들이 다 있고 마지막 컬럼 Y가 이 환자를 1년 동안 관찰해서 이 당뇨병이 얼마나 안 좋아졌는지 하는 걸 이제 기록해 놓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려는 것은 뭐냐면 얘 데이터가 그냥 이렇게 쌓여 있으면 이 컬럼은 뭐예요? 이 컬럼이 YD죠. 출력된 YD. 마지막 컬럼을 제외한 나머지 매트릭스가 결국에는 환자의 데이터들을 쭉 쌓아놓은 거를 모든 환자에 대해서 로에다가 쭉 내려서 써놓은 거니까 마지막 컬럼 빼고 얘가 그냥 그 A 매트릭스인 거죠. 데이터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가 이만큼 끊어서 A라고 쓰고 이거 그냥 YD라고 쓰면 그냥 계산해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모델을 지금 이런 모델로 지금 찾겠다고 하는 거죠. 상수, 그러니까 1년 후에 그 당뇨병의 뭐라 하죠? 진행 정도는 이 주어져 있는 모든 피처들의 선형 조합으로 F이라는 선분식으로 표현을 하겠다는 거고 세타 1부터 세타 10까지를 지금 찾겠다고 하는 겁니다. 풀이 과정은 똑같겠죠. 아까 위랑. 그냥 A 매트릭스만 어떻게 쌓았는지가 다른 것이고. 그래서 찾아낸 옵티멀 세타가 11개가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똑같이 리스크를 풀 수가 있는데 지금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력 데이터가 지금 10개나 되잖아요. 10개나 되기 때문에 아까 얘처럼 이 출력값하고 이렇게 이 입력대 출력을 이렇게 지금 입력이 1차원이면 입력대 출력을 이렇게 딱 한눈에 보이게 표현할 수 있지만 지금 이 데이터는 그렇지 않죠. 출력은 한 개지만 입력은 10개씩 되고 있는 거라서 이런 경우 데이터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 모든 데이터를 찍는데 이쪽 축에는 실제 출력값, 이쪽 축에는 뭐죠? 내 모델이 출력한 값. 그러면 스칼라 대 스칼라니까 한 평면에다 이렇게 쭉 뽑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모델이 잘 설계되어 있다면 어떻게 이게 모양이 나타나는 걸까요? 이 파란 데이터들이 다이아고널에 다 달라붙어 있으면 얘랑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비슷하다는 이야기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레지듀얼은 똑같이 y와 y햇의 차이니까 이놈이 이제 y햇과 y를 찍어 놓은 거잖아요. 여기에서부터 이 까만색 실선까지의 거리가 바로 레지듀얼 값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레지듀얼의 총 제곱합은 모든 파란 선에서 까만 선까지를 쭉 이어서 그 까만 선까지의 수직 거리를 다 제곱해서 더해놓으면 되겠죠. 여기 모델을 찾은 이유는 뭐냐면 이것도 했어요 혹시? 아니 지금 하는 이야기 했었나? 수업에서? 했었어. 아 그래요? 넘어갑시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얘기를 안 했었고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찾아서 제가 건강검진했던 데이터 몇 년 전에 했던 데이터를 넣었더니 당뇨 수치를 1년 후에 뭐 꽤 괜찮게 그러니까 그렇게 위험하진 않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고요. 소개드렸던 내용인데 그 모델을 핏하는 모델을 찾아내는 과정을 좀 더 정확하게 오늘 살펴본 겁니다. 지금 여기 같으면 그 아까 방금 살펴본 그 뭐죠? 당뇨 이야기 보면 입력이 n개 벡터고 출력이 그냥 스칼라고 이랬잖아요. 여기에서 근데 어떻게 했어요? n개 벡터의 입력이 있는데 내가 베이시스 펑션을 어떻게 잡았었냐면 이 베이시스 펑션이 그냥 이 각각 얘네들이 그 베이시스 펑션 P개의 베이시스 펑션으로 잡은 거죠. 내 입력이 n 벡터였고 여기 있는 것처럼 입력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10개의 데이터였고 그러니까 그 피처가 10개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고 걔네들을 그냥 모든 원소들을 내가 그 베이시스 펑션으로 잡은 거죠. 그래서 걔들을 그대로 쓰고 여기에다가 상수를 더해서 이런 모델을 할 수도 있겠고 이거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를 이제 리그레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 이제 살펴본 적 있죠. 좀 더 정확한 모델 뭔가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여기서? 이 혈압을 하나를 그 베이시스 펑션을 쓰지 말고 혈압의 제곱을 여기다가 뒤에다가 세타 11 더하기 BP의 제곱 이렇게 쓰면 뭔가 혈압의 그러니까 지금 이 모델은 혈압이 증가하면 당뇨가 선형적으로 증가할 것, 그러니까 당뇨가 선형적으로 악화할 것처럼 이렇게 모델을 하겠다 하는 건데 여기다 만약에 BP의 제곱을 넣는다고 하면 새로운 베이시스 펑션을 추가한다고 하면 그거는 뭘까요? 혈압이 커질 때 혈압이 아주 낮은 사람은 혈압이 약간 커질 때 당뇨가 그렇게 위험하지 않고 혈압이 굉장히 높은 사람은 거기에서 조금 안 좋아지면 당뇨에 굉장히 취약하다. 이게 뭐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험을 여기다 포함을 시키려면 여기다 이제 또 다른 피처를 이제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문제 리그레션이라고 했고 결국 그래서 이 입력 데이터에 있는 것들을 각각의 원소를 그냥 베이시스 펑션을 갖다 쓰면 리그레션이 결국에 이제 우리 살펴봤던 데이터 피팅 문제가 되고 다 같은 이야기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만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 한 이야기인데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이라고 하는 지금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쭉 주어져 있는 상황이고 나한테 주어져 있는 거는 입력 출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있는데 G 처음부터 G1 N개의 이런 데이터가 쭉 있는 상황인 거예요. 다시 그냥 스칼라가 N개가 쭉 있는 거고 입력과 출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어떤 모델을 만들려고 하냐면 어떤 상상을 하냐면 내 예를 들어서 어떤 시간에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뭐 시간에 따라 기록해 놓은 뭐 어떤 데이터든지 이제 이런 형태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매 시간마다 이 지역의 온도를 쭉 기록해 놨든지 아니면 매 시간마다 이 건물에 전력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아니면 아까 뭐 석유를 얼만큼 매년 쓰고 있는지 이런 걸 기록해 놨을 때 내가 모델을 어떻게 찾고 싶은 거냐면 요 모델 요 다섯 번째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과거 4개의 데이터의 선형 조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하면 뭔가 어떤 의미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겠죠. 여섯 번째 데이터는 그 직전 4개의 선형 조합으로 표현합니다. 만약에 그 얘를 이제 윈도우 뭐 창문이라고 해서 얘를 쭉 끌고 가면서 과거의 몇 개 데이터의 선형 조합으로 내 데이터를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상황에서도 똑같이 이제 모델 피팅 문제를 요 놈을 Y라고 하고 요 놈을 입력 데이터라고 하면 그러면 이런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얻어질 수 있죠. 쭉 있으니까 요거랑 과거 몇 개, 그리고 하나 이동해서 요거랑 또 과거 몇 개. 이러면 데이터 세트를 n 내가 이 윈도우 5개라고 했으면 n 5개의 데이터가 다 얻어질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적혀 있는 내용이 i번째 t 더하기 1 시간의 이 데이터는 t부터 과거 n개 데이터의 선형 조합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거는 내가 타임 시리즈가 만약에 n개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이 n개 데이터에서 얻어낼 수 있는 데이터 셋이 몇 개예요? n-m개 정도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요 4개 가지고 요걸 요게 그러니까 G4의 해승, 그러니까 네 번째 데이터가 과거 4개의 데이터의 선형 조합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쭉 가서 n-4개 정도의 데이터를 얻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 과거의 n개의 선형조합으로 표시한 게 내 선형 모델이고, 그러니까 G 해시고, 그리고 실제 G는 데이터에 섞여 있는 거죠. 얘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y, d와 y 다 만들 수 있어서 이렇게 똑같이 문제 풀 수 있는 거죠. 이게 다 주어졌다면 다시 쓰면 G hat 빼기 G, 이게 이제 레지듀얼이 되는 것이고, 얘가 결국에는 뭐 내가 4개짜리의 과거 4개짜리의 선형조합으로 과거 4개짜리의 과거 내 데이터의 선형조합으로 현재 데이터가 표시된다는 가정을 하고 있으면, 그런 모델을 세워놨으면 이게 G0, G1, G2, G3 요 4개의 데이터가 세타1, 세타2 요거에서 실제 데이터 G4를 빼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G1, G2, G3 쭉 쌓아버리면 GN, GN-1 종류 레지듀얼이 그냥 이렇게 표시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 4개를 전체 긴 데이터에서 4개씩을 쭉쭉 끊어서 시프트 시켜가면서 쭉 얻어낸 매트릭스가 이제 A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얘는 그냥 여기서 요 이후에 모든 데이터를 그냥 쭉 붙여놓으면 됩니다. 그럼 이것도 똑같이 리스트 스퀘어 문제로 이제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이고, 문제 푸는 과정 똑같죠. 다 똑같고 데이터 매트릭스 A만, 그리고 요 YD 요 행렬만 어떻게 쌓는지 그것만 다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은 LA 공항에서 744시간 동안, 며칠 정도 되겠네요. 시간 동안 그 온도를 그냥 쭉 기록해 놓은 데이터인 거예요. 여기에서 평균은 61도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 모델은 뭔가요? 현재 시간의 온도가 바로 과거 시간의 온도로 표시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르겠으니까 현재 온도가 1시간 전 온도랑 똑같다는 모델인 거예요. 그 모델을 했을 때 내 모델의 출력과 실제 데이터가 이제 그 RMS를 봤더니 보통 한 1, 2도 정도 차이가 나더라. 꽤 정확하죠. 1, 2도 정도면 굉장히 간단한 모델인데도. 왜냐면 1시간 동안 뭐 그렇게 온도가 그리고 이 모델은 어때요? 이 모델은 현재 온도는 하루 전에 같은 시간의 온도랑 같다라는 모델인 거죠. 이건 그러니까 우리 리스크 문제 푼 게 아니라 그냥 아주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걔는 봤더니 1시간 전에 1시간 전에 온도랑 같다고 생각을 했던 거랑 좀 더 안 좋다는 이야기죠. 에러가 좀 더 있으니까. 근데 오토리그레시브 모델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현재 온도가 과거 8시간의 온도의 선형조합으로 표현된다고 하고, 그리고 옵티멀한 그 선형조합 개수를 찾아서 리스트 스퀘어 문제를 찾아서 그 모델의 성능을 봤더니 이 둘보다 많이 정확한 어떤 결과가 얻어지더라 하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녹색 이제 그 주어져 있던 데이터고, 거기에 이 파란색으로 이제 그 그러니까 요 마지막 모델, 과거 8시간의 선형조합으로 현재 온도가 표현된다는 모델을 가지고서 찾아낸, 그러니까 피팅한 이제 모델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요. 이것도 지금 제가 이제 여기다 올려놓으려고 하는데 아직 올리지는 않았는데요. 이 데이터 이제 똑같은 문제를 푸는데 여기에 이 지금 주어져 있는 데이터는 뭐냐면 어, 캘리포니아에서 2015년 여름부터 2017년 겨울까지 한 2년 반 동안 매 시간마다 사용된 전력량을 기록해 놓은 데이터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 시리즈인데 2만 개 정도가 되고 지금 2년 반 데이터라고 했잖아요. 그럼 온도를 살펴보면 온도랜다. 전력 소비량을 살펴보면 여기 보면 피크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러니까 보면 1년마다 뭔가 피크가 크게 뜨는 데가 있겠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처음이 여름이었으니까 7월이었으니까 이게 왜 이렇게 피크가 떴다가 쭉 줄어들었다 할까요? 여름에 에어컨을 많이 쓰니까 뭐 에어컨을 쓰든지 뭐 하여튼 어떤 이유로 여름에 전력이 많이 필요했다가 겨울 되면 좀 덜 필요했다가 이렇게 되겠죠. 이 데이터를 마지막 2주 동안의 데이터를 플롯해 보면 이제 아래 그림이 되는데 여기도 보면 마지막 2주 동안 피크가 계속 나타났다 줄어들었다 올라갔다 줄어들었다 뭐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럴까? 일별로도 전력량이 다르니까. 근데 보면 마지막 그러니까 요 주기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주기가 요 한 피크는 일별 그러니까 하루별로 이제 시간 그러니까 뭐 24시간마다 전력량이 다르게 필요하니까 밤엔 좀 덜 필요할 거고 낮엔 많이 필요할 거고 그래서 이제 작은 이런 주기로 하루 주기로 뭔가 울렁울렁 하는 게 나타났고 얘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쪽으로 좀 여기에 올라갔다가 쭉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것은 그것도 주별로도 뭔가 어떤 경향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말에는 좀 적게 필요할 것이고 주중에는 뭔가 전력이 많이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이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2년 반 동안 쌓아놓은 게 데이터인데 걔를 내가 과거 2주의 데이터로 현재 전력량을 표시할 수 있다, 표현할 수 있다라는 모델을 만든 겁니다. 만들어서 풀어본 겁니다. 그걸 풀면 이제 여기 보면 오늘까지의 데이터가 있는데 2주 동안의 2주 동안 미래에 전력 소모량이 얼마나 필요할지 이런 걸 예측을 할 수 있겠죠. 내가 이 모델을 만들면 과거 2주 데이터 가지고 지금 시간의 데이터 만들 수 있고 지금부터 또 과거 2주 해가지고 또 다음 시간 거 만들 수 있고 그럼 또 처음 마지막부터 또 과거 2주 해가지고 또 그 다음 시간 이렇게 해서 몇 번 쭉 진행을 시키면 미래 몇 시간 동안 전력이 어떻게 요구될지 예측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걸 해야 위험할 것 같으면 어디 전력 많이 쓰는데 좀 이렇게 뭐 뉴스에 나오잖아요. 이후에 며칠 내에 어떤 전력 피크가 예상되니까 뭘 많이 뭐 공장 같은 데는 공장이나 냉방기 이걸 좀 줄이라 뭐 이런 이야기가 뉴스에 나오는데 이제 다 이런 분석을 통해서 얻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찾아낸 옵티멀 세타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지금 시간으로부터 과거 2주 동안의 데이터가 내 다음 시간의 전력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옵티멀 세타를 쭉 표현해 놓은 거거든요. 보면 어때요? 지금 거 바로 직전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 보면은 얼마큼 떨어져서 또 뭔가 큰 파라미터가 나타났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과거 시간 그리고 이거는 24시간 전 데이터가 현재 데이터에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틀 지나면 그 중요도가 약간 많이 떨어지고 쭉 보다가 하루 전, 이틀, 사흘, 나흘, 5, 6, 7 일주일 전 데이터는 또 뭔가 중요한 영향을 주는구나. 이렇게 그 데이터에 숨어져 있는 어떤 역학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지금 문제 푼 걸 통해서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그냥 데이터 있는 거 가지고 쭉 매트릭스 쌓고 리스트 스퀘어 문제 풀었을 뿐인데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뭔가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살펴보면서. 그래서 여기 과거 이주 데이터 그리고 내 모델 가지고 미래 이주를 또 쭉 예측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 뭐 크게 어색하지 않게 뭔가가 맞아지는 게
나타났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제가 이 수업 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마치고 이 뒷부분 이 밸리데이션, 피처 엔지니어링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나오는데 간략하게만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밸리데이션 이야기는 아까 그 폴리노미얼 픽할 때 몇 차 함수로 하느냐가 뭐가 더 정확한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그거랑 관련이 있을 것이고 피처 엔지니어링은 아까 혈압의 선형 모델 말고 혈압의 제곱이 뭔가 들어가면 더 잘 맞는 게 찾아지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 관련된 게 되겠어요. 머신러닝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여기 남아서 질문하실 게 있거나 하신 분들은 어차피 점심시간 늦어가지고 네, 여유롭게 계시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제가 다시 녹화를 해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대면 수업 여기 했는데 혹시 불편한 게 있거나 그러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뭐 개선해야 될 게 있거나 하면 이제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도 저한테 의견을 알려주시면 적극적 반영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